6학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수학 지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준차는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6학년 수학생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수 진행을 맡은 횡성초등학교 교사 안경진입니다. 1학기 수학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면서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 지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신 여러 선생님을 모시며 확실하게 2학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6학년 2학기 수학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자 세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섬강초등학교 토끼 선생님 황소희입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수학 지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진도 나가기와 실력 쌓기, 수업 계획하기와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곁에서 함께하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횡성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전영대입니다. 저는 수학 수업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평범한 6학년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학기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성락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항상 수학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으면서도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그 속에서 2학기 수업 아이디어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수학생활로 빠져보실까요? 고고! 고고! 저는 지금 6학년을 맡고 있는데 한 학기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네, 6학년 1학기가 되니까 학생들이 수준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준차가 수화 연산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또 각 단원별로만 봐도 수화 연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학기가 흘러갈수록 지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허리야! 저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확실히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진 걸 체감하고 있어요. 6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연산이나 전시 학습이 안 되다 보니 본차시 연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학기를 지내면서 우리 반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려면 분수의 곱셈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결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수업 시간에 따라오는 거 어려워하더라고요. 학기 중에 남겨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긴 하지만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오면 다시 리셋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2학기가 벌써부터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수화 연산을 특히 더 어려워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지도하기 힘드시고요. 2학기에는 분수의 나눗셈이나 소수의 나눗셈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2학기 수학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방학을 지나고 나서 까먹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수학 첫 시간에 진단평가를 봐요. 진단평가는 3월에 보지 않나요? 2학기 시작할 때 또 봐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보통은 3월에 진단평가를 보죠. 그런데 2학기 수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1학기 수학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진단평가는 3월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와 같이 학생들의 교과 부진을 판단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별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그 출발점에 맞추어 2학기 수학 교육 과정을 계획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어떤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학급,
또는 우리 학생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진단평가는 6학년 1학기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 건가요? 2학기 수학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계획을 위해서는 전 영역을 평가하는 진단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매 단원을 시작할 때도 진단평가가 필요해요. 아, 보통 저희가 새 학년을 시작하는 3월 첫 주가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학기도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니까 첫 단추를 끼우듯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키듯 그 시기를 잘 잡아야겠네요. 네, 그럼 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킵해 두시고요. 선생님들께서 2학기 수업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먼저 6학년 2학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6학년 2학기의 수학 단원을 먼저 살펴보면 1단원 분수의 나눗셈, 2단원 소수의 나눗셈, 3단원 공간과 입체,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5단원 원의 넓이, 6단원 원기둥, 원뿔구 이렇게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별 성취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수와 연산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도형과 측정 영역이 있지만 이것 또한 수와 연산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상 규칙성 영역이 있긴 하지만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도 수와 연산 영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비례배분을 계산할 때는 분수의 연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특히 이 4단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도 수와 연산 영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1학기에도 같은 단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학기에는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 3단원이 소수의 나눗셈이었습니다. 1학기, 2학기에 단원명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 그만큼 선수학습과 본학습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1학기에 결손이 생긴 학생들은 2학기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진단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학 교육과정 및 지도 방안에 대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수학 생활에서는 지도서에 실린 내용 외에도 선생님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와 그것을 하기 위한 수업, 선생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수학생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발! 그럼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영대 선생님, 단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다룰 성취 기준은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입니다. 즉,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네, 여기서 다뤄야 하는 분수의 나눗셈이란 분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1학기에 이미 배웠고요. 2학기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다루면 됩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이미 분수와 나눗셈의 개념,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까지는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단원에서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눗셈 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기,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보통 단원의 첫 차시는 단원 도입이잖아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시기를 권장해요. 지도서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제시하였는데요. 우리가 왜 책을 읽을 때에도 표지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고
제목을 통해 내용을 짐작해보고 또 배경 지식과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잘 버무려 이해해 나가듯 학생들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마인드맵 등으로 시각화가 되어도 이것을 뼈대로 하면 공부에 나가면서 살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지식을 구조화하는데 KWL 차트 형식도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선수학습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평가가 필요한 거죠. 이 표를 보고 선수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본 학습을 하고 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문항,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진단평가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현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는 진단평가를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먼저 선수학습 부분에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출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학생들이 이전에 배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즉 이전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을 구성해요. 이전의 내용을 알아야 본 학습을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혹시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본 학습 내용도 포함해서 문항을 구성하는데요. 선생님, 본학습 내용도 평가 문항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평가하는 이유는 이 진단평가 문항으로 마지막에 총괄평가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습하기 전과 학습한 후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매 단원마다 평가지를 제작하는 게 힘들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저도 참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저는 평가지 제작을 항상 간단히 하는데 수학 익힘책 맨 앞부분을 보시면 선수학습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본학습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항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문항을 제작하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평가가 주로 지필형 형태의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지필형 평가 방법만으로도 평가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지필형 평가에 대한 오해가 저희가 조금 있어요. 과거의 지필형 평가는 일제시 평가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가 결과를 결과 중심으로 저희가 서열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평가는 방법은 지필형 평가지만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지필형 평가를 실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저 왠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면 왠지 지필형 말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수학은 그 다양한 평가 방법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필형 평가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평가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평가 결과 우리 반 학생들의 출발점을 확인하여 모르는 부분을 찾아 지원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약분과 통분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죠. 이렇게 하면 학생의 학습 전후의 수학 학습력 신장도 알 수 있고 수학 교과에서 얘기하는 단계형 학습이 가능하겠군요. 자,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학생들의 출발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학습을 시작해도 되겠죠? 분수의 나눗셈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를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가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라면 학생들이 최종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평가니까 결국 최종 목표가 평가 과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교육 과정이 수업이 되고 그 수업이 평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럼 아까 이세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단평가를 마지막 총괄평가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이거였군요.
본학습 내용을 넣어서 평가 문항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를 한 번만 확인하는 총괄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차시별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게 바로 과정중심 평가의 의미를 살려서 저희가 수학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단 및 수업 계획, 수업, 평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지도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과 기능 요소를 살펴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한 선수학습 내용과 본학습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출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 그리고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 설정,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평가다. 이것까지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선생님? 오, 역시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와! 그럼 이것을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럼 우리 이번에 구체적인 수업으로 함께 풀어나가 볼까요? 차시별 수업 내용을 봤을 때 학생들이 우리가 설정한 최종 목표에 도달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7차시 수업일 것 같아요. 7차시 수업을 예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자, 7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 가분수 나누기 분수,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몫을 구할 수 있다예요.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전차시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그래서 간단한 진단평가를 도입 부분에서 실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5문항으로 진단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1번, 2번 문제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3번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4번은 자연수 나누기 분수, 5번은 이번 차시에 배울 대분수 나누기 분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때 5개념도 짚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 본차시 학습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학습 전에 평가하는 이유는 학습 후에 같은 문항으로 형성평가를 보았을 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본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5문제 정도 간단하게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본활동이 끝나고 정리활동에 같은 문항으로 형성평가를 본다면 학생들이 학습하기 전보다 어떤 부분이 향상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만약 오류를 보인다면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2차 시를 수업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영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할까 이것을 예상한다면 결국 그것이 수업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할지 그 부분을 교사가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리고 기능 그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7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 4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분이에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문제를 해결할 때는 통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곱셈의 역역산이 바로 나눗셈임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나눗셈에서 보이는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가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라고 먼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정으로 수업을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교과서 20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분과 약분을 해야 하는데 통분과 약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통분과 약분 개념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는 분수 막대 교구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통분과 약분을 이미 할 수 있는 학생은 스스로, 그리고 어려워하는 학생은 교구를 지원하여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제가 정말 그동안 고민하던 부분이 6학년 학생들이 학습 격차가 커서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생의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수준별 학습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한 이미 6차 시에서 배운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식을 이용하여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나누는 수를 분수가 아닌 자연수로 생각하여 식을 세워보도록 하면 학생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직 6학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건 3학년 2학기 4단원에서 다루거든요. 사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대분수는 수의 양적 개념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초등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나눗셈 단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요. 특히 문장제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는 식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부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말도 어려운데요. 그런 차고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차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수준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도와주고요. 네, 아주 좋아요. 이제 정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형성평가가 필요하겠죠? 도입 부분에 봤던 평가 문항 그대로 다시 한번 풀도록 해서 학생들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때 확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그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과 한차시 수업을 얘기 나누다 보니 6학년 수학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 도입, 전개, 정리의 내용이 학생들의 출발점 및 어려움 진단, 어려움 지원, 도달 여부 확인 및 피드백,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매 차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학생들의 점진적인 성장이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면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던 행복 성장 평가 및 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학기 때 수학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 6학년 학생들과 수학 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2차시 수업의 첫 문제를 함께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들어갈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물을 굳이 4분의 3리터라고 하나요? 누가 그렇게 쓰나요? 맞아요, 200ml나 500ml라고 하지 누가 일상생활에서 4분의 3리터라고 하는 사람 어딨냐, 이런 창의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순간 멍해지면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리터를 밀리리터로 변환하는 것부터 강조하고 또 괴롭히듯이 열심히 공부 가르쳐 놓고서 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연한 질문일 텐데 실생활에서는 저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우리나라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분수의 나눗셈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죠. 근데 분수의 나눗셈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소수의 나눗셈과 또 중학교 이후에 학습하는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의 계산, 문자화식 등을 학습하는데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수학의 모든 부분이 실생활과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그 본질 그대로 다루어 주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수의 연산 영역은 실생활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군요.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겠어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실생활과 연관지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고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인돈 선생님, 또 어떤 고민이 있었죠? 네, 저는 이번 단원을 지도하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이 1단원의 구조를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빵 12개를 한 명에게 4개씩 주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똑같은 양을 덜어내는 포함제 문제네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빵 12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게 되는가? 똑같은 양으로 분할하는 등분제 문제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제의 경우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보신 1번과 같은 포함제 개념으로 나눗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분수 나누기 분수의 경우 모두 분모를 같게 만들어준 후에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포함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통분을 할 줄 알아야 나눗셈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따로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푸는 방법을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번 단원의 차시 흐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내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포함제 개념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함제만으로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푸는 알고리즘을 지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5차시부터는 등분제 상황, 지도서에서는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 연수에서는 그냥 등분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차시에 와서야 드디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푸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7차시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단원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5, 6차시에 포함제가 아닌 등분제 영역의 상황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여기서 학생들이 살짝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5차시를 지도할 때 고비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슬기네 반 학생들이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 시간이 걸렸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알아봅시다. 이런 문제의 경우 자연수끼리의 등분제 상황처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 상황에서는 등분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누는 수가 분수인 경우는 사실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분수를 자연수로 바꾸어서 다양한 예를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조금 더 등분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내용을 너무 실생활과 연관 지으려고 하거나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도록 고민하시기보다는 본질적인 알고리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수법을 더 연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보면 2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포함제 상황을 통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되고 5차시, 6차시는 등분제 상황을 통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차 시에는 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차시다. 이렇게 단원 구조를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원 지도하실 때 이런 부분을 파악하신 후에 지도를 하시면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함제와 등분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눗셈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을 습득하도록 수업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개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나누는 수를 분수가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수로 바꾸어서 학생들이 식 세우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화 정략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통해 조개의 무게를 캐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다양한 상황을 주어서 분수 나눗셈 식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제의 조건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먼저 바꾸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2kg의 조개를 캐는데 2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1시간 동안에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는 식으로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조개의 무게에서 조개를 캐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이제 원래 주어진 수, 분수를 넣어서 식을 세워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겠군요. 그럼 텍스트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꿀팁 없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이중 수직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종이띠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분수 막대와 같은 교구를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수학 관련 연수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EBS 매스와 분수 기초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stafford.com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네요. 당장 2학기 교육과정 분석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 부분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에서의 과정중심 평가, 아직도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정중심 평가의 정의를 잠깐 한번 보실게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혹시 아까 저희가 계속 앞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교사는 가르치고, 그게 결국 교수죠. 그리고 학생들은 배울 거예요. 그게 학습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사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는데요. 그것이 결국 수업에서 보여지는 관찰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러면 결국 그게 과정중심 평가였던 거죠.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가 꼭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남기고 통지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그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와! 저희가 이번 연수에서는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예로 설명하였는데요. 사실 어떤 영역이든 어떤 단원이든 절차는 비슷해요. 오늘 함께했던 과정들을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고요. 다른 단원도 똑같이 적용하신다면 2학기 수학을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6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중심으로 진단, 수준별 수업 계획, 평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위하여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인데요. 수학 귀신은 이전에도 슬로우 리딩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학을 싫어하는 한 소년이 수학 귀신을 만나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12개의 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챕터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수학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6학년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책 중에 두 번째 밤인 깡충뛰기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야기만 나눈다면 수학 마술이 아니겠죠? 그 다음 숫자 카드로 숫자 찾기 마술을 시연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전영대 선생님. 네. 자, 지금 5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네. 마음속으로 1부터 32까지 숫자 중에 한 개만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 화면에는요? 없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요?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없습니다. 마지막 화면은요? 없습니다. 아하, 정영대 선생님 보기와 다르게 숫자 4를 좋아하시는군요. 오, 어떻게 하셨죠? 와, 신기하죠? 저희가 4명이라서 살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역시 연대와 사. 네. 자, 이 활동은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생각하는 숫자가 카드에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합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이 활동 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원리를 찾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학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달력에서 규칙 찾기가 있는데요. 달력에서 학생이 2 곱하기 2가 가로 2칸, 세로 2칸으로 그리고 나서 네 수의 합을 알려주면 답을 맞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네 수의 합 나누기 4 빼기 4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로 3칸, 세로 3칸의 합을 먼저 알아맞히기도 있습니다. 이건 가운데 수 곱하기 9가 원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력에서도 다양한 규칙 찾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칙 연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계산기를 이용한 수학 마술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계산기 활용도 강조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와 좀 더 친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계산기를 이용한 숫자 맞히기인데요.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산기에 1, 2, 3, 4, 5, 6, 7, 8, 9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누른 다음에 학생에게 줘요. 그 다음에 학생이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누르고 이퀄을 누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계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상대방이 숫자와 이퀄을 눌렀는지 확인하고 나서 계산기를 돌려받은 다음에 그 후에 당신이 고른 숫자를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곱하기 9 이퀄을 누르면 고른 숫자가 쫙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학생은 그 숫자를 맞추면 신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세현 선생님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제가 1, 2, 3, 4, 5, 6, 7, 8, 9를 눌렀습니다. 자, 다음 원하는 숫자를 누르고 곱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숫자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곱하기 9 이퀄 눌렀습니다. 행운의 7을 좋아하시네요. 네. 네. 럭키 세븐. 네. 이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숫자 알아맞히기 마술의 트릭은 이렇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 2, 3, 4, 5, 6, 7, 8, 9 곱하기 비밀의 숫자 곱하기 9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의 순서를 바꾸면 1, 2, 3, 4, 5, 6, 7, 8, 9 곱하기 9 곱하기 비밀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곱셈 곱하기 1, 2, 3, 4, 5, 6, 7, 8, 9 곱하기 9의 답은 11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111에 본인이 원하는 비밀의 숫자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선생님 정말 소중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2단원도 궁금하신 선생님들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2단원 제작도 들어갑니다. To be continue.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학교로 망친 갈게요. 암요 의사가운 열심히 입고 다녀야죠. 이분들 또 시작이시네요. 우리 같이 마무리 인사할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